자, 이번 시간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주택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택법 양상 이제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 정의는 중요 이제 문제죠. 그래서 1번이 주택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개념 일단 시험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유념해 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에 대한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이제 출제되면 원래는 이제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전부 그리고 또는 그 일부하고 그 다음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그 부속 토지면 건축물의 이제 부속 토지도 주택의 이제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택의 개념과 해서 출제되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뿐만 아니고 부속 토지까지 주택의 개념에 포함이 된다는 것, 이 부분 유념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은 주택법에서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두 가지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국민주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2번하고 3번이 국민주택의 이제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죠. 국민주택의 개념이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은 국민주택의 이제 개념과 관련해서 누가 건설하느냐,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공사업 주체에 해당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주택의 이제 개념에서 건설과 관련해서 누가 건설하냐,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되면서 지금 이제 국민주택은 원래는 첫 번째는 건설과 관련해서 이제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을 하면서 또한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면 주거전용 면적이죠.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여기 해당 주택이 여기 국민주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건 국민주택의 이제 개념과 관련해서 건설과 관련해서 이 부분 주체 이걸 좀 유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이제 국민주택 개념과 관련해서는 주택을 건설할 때 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와 같은 이제 두 가지 요건 갖췄을 때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주택의 이제 개념이 2번하고 3번 두 가지죠. 그래서 여기 개념이 과거하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련해서 기존 하나, 그 다음 건설할 때 자금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에 자금 지원받아서 건설 또는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그 다음에 주택의 이제 규모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 규모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4번이
국민주택 규모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거 용도로만 쓰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 전용으로 쓰는 분이죠. 그분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여기 해당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나온 것처럼 국민주택 규모와 관련해서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업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한 건 일단 지역이 수도권이 아니어야 되죠. 수도권을 제외한 그다음 용도지역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니어야 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업 또는 면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설명에 있어서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5번이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민주택 규모와 관련해서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고 지역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업 또는 면적일 때만 얼마까지 가능하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2번 주택법에 의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을 건설할 때 하나의 세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되는 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세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지만 생활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분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화장실, 즉 욕실하고 그다음에 부엌하고 현관 이건 따로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대는 구분했지만 나중에 이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물이라든지 경량 구조로 된 그 같은 벽으로 해서 구조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그리고 부엌, 보일러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세대별로 일단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는 욕실, 그 다음 부엌, 그리고 현관을 각각 따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욕실, 부엌과 보일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일러실이 아니고 현관입니다. 욕실, 부엌, 현관을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주거 전용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2번하고 4번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주택단지 전체에 있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체 호수와 관련해서는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전용 면적 합계, 주거 전용 면적 합계도 전체 주거 전용 면적에 있어서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번하고 4번 주택단지에 있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차지할 수 있는 비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물이나 경량구조로 해서 각각 설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5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세대를 구분해서 사용하지만 이 부분은 세대로는 각각 세대로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의 세대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있어서는 이제 1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주택법 양상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 주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동사업 주체 관련해서는 주택법에 등록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가 공동사업 주체죠. 자, 그래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에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토지 소유자고, 두 번째가 주택조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근로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고용자. 그래서 여기 나 있는 세 가지는 주택법에 의해서 등록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동사업 주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사업과 관련해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등록한 사업자는 주택과 관련해서 시공 부분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여기 나 있는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그리고 고용자는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각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시행은 임의사항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인데,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세 가지 이제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세 가지 조합 중에서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공동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공동사업 시행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세대수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제외한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 등과 관련해서는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이고, 그리고 공동사업 시행은 주택조합일 때는 임의사항이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조합일 때는 공동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등록사업자뿐만 아니고 공공사업 주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도 함께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고용자와 관련해서는 공동사업 시행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 이때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공동사업 주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하고 공동사업 시행은 주택조합일 때만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조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조합 크게 보시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조합 중에서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공동사업 시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시행이 임의사항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동사업 시행을 할 때 주택건설할 대지 관련해서 소유권 확보는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자와 관련해서는 공동사업 시행이 의무사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공동으로 사업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번 이게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공동사업 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하고 비용하고 책임 분담은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약에 들어갈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설명, 오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4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 및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원칙은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주택건설할 대지와 관련해서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사업 진행되면서 대지와 관련해서 권리 분쟁 발생하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에 대지와 관련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와 관련해서 세 가지와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인 경우.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구역 면적이 좀 큰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대지에 대한 사용 권한과 관련해서 80% 이상을 확보한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대지와 관련해서는 주택법에 근거해서 매도를 청구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택건설할 대지 관련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자, 이때 이제 사용 권한 확보와 관련해서는 대지 전체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다. 이와 같은 경우 소유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권을 전체를 다 확보했다. 그럼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인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할 때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4번에서 사업계획 승인 및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 첫 번째 경우 이거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은 사용권은 80% 이상 확보를 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와 관련해서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4번 문제는 지금 이 경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매도 청구와 관련해서 법에서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 2번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하고 3번이 일단 같은 내용, 함께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와 관련해서 매도와 관련해서 청구를 할 때 매도 청구하기 전에 미리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와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협의는 3개월 이상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3개월 이상 협의를 했는데, 자, 이때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주택법에 근거해서 시가로 매도할 것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 청구하기 전에 일단 사전에 미리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하고 매도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협의와 관련된 기간은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이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가에 의해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한 가격이 균이 아니고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쓰던 2번 가격과 관련된 규정, 이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매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95% 이상 확보를 한 경우하고, 그 다음 사용 권한을 95% 이상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94에서 80% 확보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95% 이상 확보를 한 경우, 이때는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도 청구한 것, 이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95% 이상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94에서 80% 확보한 경우죠. 그래서 이때는 한 가지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를 균해서 1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소유자와 관련해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은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기대인데, 이때는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이게 이제 옳은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사용권은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와 관련해서 소유자의 소재 등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국 2개 이상, 전국으로 배포되는 2개 이상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하게 되면 매도 청구 대상 대지를 보고, 이때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법원에 공탁을 할 때는 금액이 시가가 아니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이제 공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재 곤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소유자 소재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이때 이제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법원에 감정평가한 금액을 공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있어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 청구와 관련된 부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각종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이제 간선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주택을 기준해서는 100호수 이상, 그리고 주택건설 대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16,5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의무자가 사용 검사일까지 간선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상하수도.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간선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100호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그리고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건설과 관련해서 타인의 토지나 물건 등을 수용 또는 사용을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국민의 이제 재산 관련해서 수용 또는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국민주택 건설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이때만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등록한 등록사업자는 자, 민간이죠.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의 이제 토지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등록사업자 즉 민간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는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것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등록한 사업 주체가 되는데 등록한 사업 주체는 국민주택 건설이라 하더라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그 부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채비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이제 주택법에 따른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채비지와 관련해서 매각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매각 요구가 있게 되면 채비지 전체 면적 중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채비지를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채비지 매각할 때 가격, 즉 양도 가격은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해서 양도를 하고 임대주택하고 이제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일 때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국민주택일 때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는 감정 가격, 즉 감정평가한 감정 가격을 기준하지 않고 조성 원가를 기준해서 각각 양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국유지하고 공유지와 관련해서 우선 매각입니다. 자, 국유지하고 공유지를 매각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매각이나 임대를 해야 하는 경우 법에서 이제 세 가지죠.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매각이나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이 소유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비율,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우선적으로 매각이나 임대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이때 우선적으로 이제 매각이나 그럼 임대를 한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주택을 2년 이내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이내 건설을 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매각을 한 경우에는 다시 판매를 해야 되고, 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에 따라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자가 매수일부터 2년 이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매각한 경우에는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과 관련해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죠.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공택지 외 택지인 경우입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다. 그럼 이건 일반적으로 민간 택지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공공택지 외 택지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공공택지 외 택지가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또는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이제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해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6번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경우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한 경우 해제와 관련해서 각각 물어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주택 가격, 주택 거래 등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 이건 이제 봐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지정 관련해서 의견 청취는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이게 이제 틀린 설명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된 내용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구청장한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실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통보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걸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에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해서 지정 사유가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을 해제해 줄 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통보가 요청일로부터 40일 이내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에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6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부동산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시장 군수청장이 세대수 증가되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기반 시설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 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되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허가를 하기 전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여기 이제 대상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세대수 증가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시장 군수청장이 허가를 하기 전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증가되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증가되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 때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 속에 보면 30세대 이상, 즉 증가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심의다 이렇게 되는데 30세대 이상이 아니고 5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1번 이게 이제 틀린 설명이죠. 그 다음에 2번 정축형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기 전에 시장 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청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시장구수총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는 청축형 리모델링 때 안전진단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협이 있다고 평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청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안전진단 결과 주택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경우, 자,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그럼 이거는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정축은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이 수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해서 수립을 하고, 또한 5년마다 타당성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이와 관련된 내용이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일단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라는 것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서는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모의고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